채영은 좌이정의 딸이었습니다. 하룻밤 만에 역적의 딸이 되었고 사촌 오라버니에게 얼굴에 침을 맞고 쫓겨났습니다. 역적의 씨는 역적의 씨야. 머슴한테 시집이나 가거라. 맨발로 한양을 떠난 16살 소녀는 정말로 머슴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머슴은 밤마다 몰래 논어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이 여인은 비단 가마를 타고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그녀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바로 그 사촌 오라버니였습니다. 내 남편의 손은 적어도 주인을 물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가 누구였는지, 머슴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그 이야기는 10년 전 봄 한양 북촌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야담금의 새로운 이야기꾼 곰순이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조선 중기 명종 임금 즈음이라 하면 맞겠습니다. 한양 북촌에 윤태현이라는 대감이 살고 있었어요. 벼슬이 좌이정이니 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자리였죠. 그런데 이 윤대감이라는 양반이 벼슬이 높다고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사랑채에 앉아 책을 읽었고, 궁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안채에 들러 딸아이 얼굴부터 보았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채영이었습니다. 윤채영. 나이 16, 한양에서 고운 교수를 꼽으라 하면 빠지지 않을 아이였는데, 이 아이에게는 남다른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바둑을 배웠습니다. 보통 양반집 교수가 바둑을요? 그것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허를 내두를 만큼 수를 읽었습니다. 윤대감이 한 번은 바둑을 두다 말고 무릎을 탁 치며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이것이 내 아들이었으면 장원급제를 시켰을 것인데. 채영이가 빙긋 웃으며 대답했죠. 아버지, 바둑에서 이기면 장원급제보다 못합니까? 윤대감이 그 말에 껄껄 웃었다 합니다. 그 웃음소리가 사랑채 밖 행랑마당까지 들렸다고 하니 참으로 평온한 봄날이었습니다. 대감댁 마당에는 살구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고 부엌에서는 쌀밥 짓는 냄새가 솔솔 올라왔습니다. 담장 너머로 참새들이 짹짹거렸고 하늘은 쪽빛처럼 높았습니다. 이 집안의 봄은 해마다 이렇게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봄이 이 집안의 마지막 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정의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건 그의 3월 보름이 지나서였습니다. 을사년 큰 사화가 일어났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대윤이니 소윤이니 하는 것들이 서로 물고 뜯으며 피바람을 일으켰는데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윤태현이 끌려 들어간 겁니다. 간신 하나가 임금께 밀서를 올렸습니다. 좌이정 윤태현이 영모를 꾀한다. 증거가 있다. 그런 내용이었죠. 증거라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없는 걸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위조된 서찰 한 통, 매수된 종 하나의 거짓 증언. 그것으로 좌이정의 목을 치려 했으니 그 시절 조정이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었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채영이가 안채에서 술을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횃불 든 사내들의 발소리가 쿠드득 쿠드득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금부도사다. 좌이정 윤태현 영모의 죄로 잡아들인다. 채영이가 바늘을 놓고 벌떡 일어섰을 때 이미 사랑채 쪽에서는 아버지가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의 가시 땅에 떨어졌고 양팔을 붙잡은
군졸들이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채영이가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버지. 윤태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는 그 눈빛이 글쎄 담담했다 합니다. 슬프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각오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윤대감이 끌려가면서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채영아, 살아남아라. 그리고 하나 더. 내 곁에 둔 사람을 믿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살구꽃 흩날리던 마당에 횃불 그을음이 퍼졌고 쌀밥 냄새 대신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윤태현은 그렇게 끌려갔고 며칠 뒤 사약을 받았다는 소문이 한양을 뒤덮었습니다. 조선 좌의정이 하룻밤 만에 역적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면 그냥 비극이겠죠.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사약을 받은 뒤 윤대감 댁에 들이닥친 건 관군만이 아니었습니다. 숙부 윤태수가 왔습니다. 이 윤태수라는 사람을 잠깐 설명해야겠습니다. 윤태현의 친동생이에요.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인데 형은 과거에 장원급제를 해서 좌의정까지 올랐고 동생은 벼슬 문턱에도 못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속이 어땠겠습니까? 겉으로는 형님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가 갈렸겠죠. 형의 기와집이 부러웠고 형의 녹봉이 부러웠고 형이 임금 앞에서 허리를 펴는 것조차 부러웠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형이 역적으로 물렸으니 이걸 슬퍼했겠습니까? 천만에요. 기회가 온 겁니다. 윤태수는 사화가 일어나기 석 달 전부터 간신 쪽에 줄을 대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형을 밀어낼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직접 밀고를 했다는 증거는 이 시점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훗날 밝혀질 일이니 일단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윤태수가 대감댁에 도착한 건 아침나절이었습니다. 종들이 다 흩어지고 관군이 재산을 봉인하러 오기 전에 아슬아슬한 틈이었죠. 채영이가 안채에서 나와 숙부를 맞았습니다. 16살 아이가 하룻밤을 꼬박 울어서 눈이 부어 있었지만 그래도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숙부, 아버지가 억울합니다. 숙부께서 조정의 말씀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윤태수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한숨을 폭 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채영아,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영모는 영모인 게야. 채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숙부, 아버지는 영모 같은 건 꿈에도 꾸지 않으셨습니다. 누명입니다. 누명이라고요. 윤태수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는데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의 본색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체면이 있지. 역적의 집안이라는 이름이 내 가문에까지 미치면 나는 어떻게 되겠느냐. 채영이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싸늘해졌다 합니다. 숙부는 형의 딸을 걱정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형의 집에 뭐가 남아있나 살피러 온 거였습니다. 윤태수는 사랑채로 들어가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뭘 찾았겠습니까? 윤태현의 서찰들이었습니다. 조정 관료들과 주고받은 편지, 개인 기록, 그런 것들. 그런데 핵심적인 서찰 보따리가 없었습니다. 윤태수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서찰이 없다. 분명 여기 있어야 하는데 그가 왜 서찰을 찾았는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지금은 이것만 알아두십시오. 그 서찰 속에는 윤태수 자신에게 대단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사촌 오라버니
윤보학이 등장합니다. 윤태수의 아들 채영이보다 4살 위에 20살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보다 한술 더 떴습니다. 보학이가 안채로 들어서더니 채영이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쯧쯧, 이것 봐라. 어젯밤까지 좌의정딸이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더니 오늘은 역적의 씨가 되었구나. 채영이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촌 오라버니, 그 말은 아니 되옵니다. 보학이가 한 발 다가서더니 채영이의 얼굴 앞에서 침을 뱉었습니다. 그 침이 채영이의 볼 위에 떨어졌습니다. 역적의 씨는 역적의 씨야.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거라. 마당에 서 있던 하인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제까지 자기들의 아가씨였으니까요. 채영이가 볼에 묻은 침을 소매로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라는 걸 16살 아이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채 뒤편에서 복순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윤대감 댁에서 채영이를 젖먹여 키운 늙은 유모였죠. 아이고 아가씨, 이 늙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아가씨. 복순이가 채영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가시지요, 아가씨. 이런 데서 이런 꼴을 더 당하실 것 없습니다. 채영이가 복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채영이가 한 가지를 챙겼습니다. 안방 이불 밑에 숨겨두었던 보따리 하나. 아버지가 평소에 이건 아비가 없을 때 열어보아라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채영이는 그 보따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무엇이 들었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남긴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숨처럼 안고 나온 겁니다. 종문 밖으로 나서는데 뒤에서 보하기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것이 어디 가서 살겠다고. 머슴한테 시집이나 가려나. 쯧쯧. 참, 사람 입이라는 게 무섭지요. 이 말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오는지 두고 보시면 됩니다. 채영이와 복순이는 맨발이었습니다. 신발을 챙길 겨를도 없었고 누가 내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음력 4월이라 낮은 따뜻했지만 밤바람은 아직 차가운 때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양 성문이 닫히기 전에 성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복순이가 채영이를 업었습니다. 채영이가 가볍기는 했지만 복순이도 늙은 몸이라 등이 휘었습니다. 아가씨, 남쪽으로 가시지요. 이 늙은 것이 친정이 충청도 아산인데 거기 가면 숨을 곳이 있을 겁니다. 채영이가 복순이 등에 엎혀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양 성곽 위로 달이 떠 있었고 아버지의 집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봉인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태우는 연기였습니다. 채영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 이 장면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각 윤태수는 사랑채에서 서차를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보하기가 들어와 물었죠. 아버지, 서차를 못 찾으셨습니까? 없다. 분명 형님이 여기 두었을 텐데 없어. 보하기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혹시 그 계집이 가져간 것 아닙니까? 윤태수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찾아와야 한다. 반드시. 그 서찰 속에 무엇이 있었길래 이 아비와 아들이 저토록 다급했는지 그건 좀 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채영이가 품에 안고 나온 그 보따리가 보통 보따리가 아니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자, 채영이와 복순이는
그렇게 한양을 떠났습니다. 맨발로 아무것도 없이 등에는 아이를 업고 품에는 보따리를 안고 뒤에서는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쫓아올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한양에서 충청도 아산까지 보통 사람이 걸으면 열흘이면 갈 길을 채영이와 복순이는 한 달을 걸었습니다. 왜 그리 오래 걸렸겠습니까? 큰 길로 못 갔으니까요. 역적의 딸이 한양을 빠져나갔다는 소문이 퍼지면 어디서든 잡혀갈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길을 탔습니다. 낮에는 숲에 숨었다가 해가 지면 걸었고 마을이 보이면 돌아서 갔습니다. 복순이가 산나물을 캐다가 끓여 먹이고 개울물을 떠다가 마시게 했습니다. 채영이의 발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복순이의 등은 굽을대로 굽었습니다. 5월이 되자 비가 내렸습니다. 장맛비라기엔 이른 비였는데 이틀을 쏟아붓더니 산길이 질퍽질퍽 변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채영이가 쓰러졌습니다. 열이 올랐습니다. 한 달을 굶다시피 하며 걸었으니 몸이 버틸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복순이가 채영이를 안고 울었지만 울음으로 열이 내릴 리가 없었죠. 아이고 아가씨. 이 늙은 것이 아가씨를 여기서 잃으면 무슨 면목으로 대감 마님을 뵙겠습니까? 복순이가 채영이를 업고 비틀비틀 마을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충청도 어느 골짜기 마을이었는데 초가집이 대여섯 채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복순이가 힘이 다해 주저앉았을 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키가 훤칠한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20 남짓, 어깨가 떡 벌어지고 손이 바가지만큼 컸습니다. 그런데 그 큰 손으로 도끼를 내려놓는 모습이 어찌 된 일인지 거칠지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석이라 부르는 머슴이었습니다. 석이가 쓰러진 채영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고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석이가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채영이를 번쩍 안아 올려 자기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두막이라고 해봐야 방 하나에 부엌 하나가 전부인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이 깨끗했어요. 머슴 집치고는 이상할 만큼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구석에 빗자루가 세워져 있고 아궁이에는 불이 따뜻하게 지펴져 있었습니다. 석이가 솥에 쌀을 넣고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가 울먹이며 연신절을 했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석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면 됩니다. 죽부터 드시게 하시지요. 말이 짧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고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에 채영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낯선 천장이었고 코끝에 된장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복순이가 머리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신이 드셨습니까? 이 마을석이라는 총각이 아가씨를 살려준 겁니다. 채영이가 몸을 일으켜 석이를 보았습니다. 석이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퍼 나르고 있었는데 채영이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밥상만 놓고 나가버렸습니다. 참 무뚝뚝한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뚝뚝함이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말은 안 해도 행동이 전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채영이가 죽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간이 딱 맞았습니다. 머슴이 끓인 죽인데 소금 간이 정확했어요. 채영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의문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처음으로 눈치를 챈 순간이었습니다. 보름쯤 지나자 채영이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기의 오두막에서 나와 마을을 둘러보았는데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골짜기 아래로 개울이 졸졸 흘러가는 참으로 숨기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채영이와 복순이는 이 마을에 눌러앉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더 갈 수도 없었고 돌아갈 곳은 더더욱 없었으니까요. 서기가 자기 오두막을 내주었습니다. 자기는 어디서 잤겠습니까? 외양간 옆에 짚을 깔고 누웠습니다. 복순이가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죠. 서기 서방, 자네 방을 우리가 차지하면 어떡하나? 서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이 따뜻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10마디가 안 되는데 그 10마디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는 채영이가 한밤중에 잠이 안 와서 마당에 나갔습니다. 달빛이 환한 밤이었는데 외양간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서 들여다보았더니 서기가 등잔불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책을요. 머슴이요. 채영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서기가 읽고 있던 건 논어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입술을 달싹이며 뜻을 되새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채영이가 발을 옮기는 바람에 낙엽이 바스락 소리를 냈고 서기가 후다닥 책을 숨기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는데 서기의 눈에 당황한 빛이 스쳤습니다. 채영이가 물었습니다. 서기,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서기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논어에 무슨 그림이 있겠습니까? 둘 다 알고 있었지만 채영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기가 감추려 하는 것이 있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날 이후로 채영이는 서기를 볼 때마다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어디서 온 사람일까? 그리고 서기의 허리춤에 항상 매달려 있는 낡은 옥패 하나. 때가 껴서 빛이 바랬지만 그 옥패의 매듭이 예사 매듭이 아니었습니다. 양반가에서나 볼 수 있는 매듭이었습니다. 채영이는 그것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신분을 숨기고 있는 처지였으니까요. 숨기는 사람은 숨기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법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습니다. 채영이는 마을에서 바느질과 빨래를 해주며 살았습니다. 양반과 교수의 손이 거칠어졌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아가씨 손이 이게 뭡니까 하면 채영이가 오히려 웃으며 말했죠. 괜찮습니다. 손이 거칠어야 일을 잘하는 거지. 서기는 변함없이 과묵했습니다. 채영이에게 자기 밭에서 난 물을 갖다 놓고 겨울이면 뗄 나무를 미리 쌓아놓고 장날에 가면 꼭 엿 한 조각을 사다 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접 건네는 법이 없었어요. 문 앞에 슬쩍 놓고 가는 겁니다. 복순이가 서기의 등 뒤를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이고, 저 총각이 아가씨한테 마음이 있는 게 분명한데 말을 못하고 저러는 거라. 채영이가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 안 했는데 귀가 살짝 붉어졌다 합니다. 세 번째 해봄이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서기네 집에 사는 저 여인이 어디서 왔느냐, 혹시 도망 온 종이 아니냐, 그런 수군거림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서기를 불러 물었습니다. 서기야, 그 여인이 대체 누구냐? 마을에 떠돌이를 들이면 관가에서 뭐라 할지 모른다. 서기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이장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죠. 머슴이 시집 못 간 처녀를 데려다 살림을 차린다. 뭐 그런 이야기로 정리가 된 겁니다. 서기가 채영이에게 말했습니다. 허면 혼례를 올리면 마을에서 의심을 안 합니다. 참 서기다운 청혼이었습니다. 사랑 고백이 아니라 상황 설명이었으니까요. 채영이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좌이정의 딸이 머슴에게 시집을 간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겠죠. 그런데 채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지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혼례라고 해봐야 별것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 대여섯이 모여 막걸리 한 사발 돌려 마시고 복순이가 채영이 머리에 산꽃을 꽂아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비단 치마도 없었고 기러기도 없었고 초래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서기가 채영이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애기 씨. 채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편히 지내십시오. 내가 지키겠습니다. 머슴이라 했습니다. 글도 모른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속에 글 읽는 선비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채영이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처음으로 한양을 떠난 뒤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양에서는 침을 맞아도 울지 않았던 아이가 머슴의 한마디에 울었습니다. 그 뒤로 서기는 채영이를 한 번도 마누라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늘 애기씨였습니다. 밭에서 돌아오면 애기씨 밥 먹었습니까? 겨울에 방이 추우면 애기씨 아궁이에 불을 더 넣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저 머슴이 마누라를 애기씨라 부른다고 참 별난 놈이라고. 그런데 채영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가 자기를 진짜 애기씨처럼 대한다는 것을. 남편이 아내를 모시듯 하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듯 한다는 것을. 자, 이렇게 소박하지만 따뜻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살림은 가난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잔바람은 없었습니다. 복순이가 된장을 담그고 서기가 밭을 갈고 채영이가 바느질을 하고 그야말로 작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세상이 언제까지 조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5태째 가을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서기야, 큰일이다. 한양서 관복 입은 사람들이 인근 마을까지 내려왔다더라. 도망친 역적의 딸을 찾는다고 마을마다 뒤지고 다닌다는구나. 서기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얼굴이 새파래졌을 텐데 서기는 눈만 가늘게 좁히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몇 명이 왔습니까? 이장이 의아해했습니다. 겁을 먹을 법한데 몇 명이냐고 묻는 머슴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5인가 6이라 했다. 서기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채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애기씨 당분간 산 위 움막에 가 계십시오. 복순이 어머니와 함께. 채영이가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요? 허면 됩니다.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처리하겠다. 머슴이 관가의 포조를 처리하겠다. 이 말이 그냥 허세였을까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서기의 눈빛은 허세를 부리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 포졸들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먼지를 풀풀 날리며 말을 탄 자가 하나, 걸어온 자가 넷. 합이 5이었는데 말을 탄 자의 행색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관복이 아니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갓을 비스듬히 쓴 게 한양 양반의 행색이었습니다. 윤보학이었습니다. 사촌 오라버니가 직접 내려온 겁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20이던 보아기가 25이되었는데 몸은 더 살이 오르고 얼굴은 더 거만해져 있었습니다. 보아기가 마을 한가운데 말에서 내리더니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고는 코를 찡긋했습니다. 이것 봐라. 이런 쥐구멍 같은 데 숨어 있었단 말이야. 아직 채영이를 찾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 근처에 있다는 정보를 잡고 내려온 것이었죠. 보아기가 마을 이장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복에 이 마을에 한양서 온 여인이 있다는 소문이 있더만 어디 있느냐? 이장이 진땀을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는디요. 보아기가 씩 웃었습니다. 없다. 쯧쯧. 거짓말은 혀가 굳는 법이라 하던데. 한번 뒤져보면 알 일이지. 포졸 넷이 마을 집집마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항아리를 열어보고 다락을 찔러보고 아낙네들 비명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때 서기가 나타났습니다. 도끼를 어깨에 걸치고 산에서 나무를 해온 것처럼 태연하게 걸어왔습니다. 보아기의 눈이 서기에게 멈췄습니다. 너는 뭐 하는 놈이냐? 이 마을 머슴입니다. 머슴, 덩치 하나는 쓸만하군. 이 마을에 한양서 온 여인이 있다던데 본 적 있느냐? 서기가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한쪽으로 갸웃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양서요? 지난 봄에 보부상 아낙네가 하나 지나간 적은 있는디 며칠 묵고 갔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공주 쪽이라 했습니다. 보아기가 포졸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주 쪽을 뒤져봐라. 포졸 둘이 공주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5에서 셋으로 줄어든 겁니다. 서기의 첫 번째 수가 먹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기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주 쪽으로 포졸을 보내놓고도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좀 더 둘러보겠다. 보아기가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객주의 방을 잡고 눌러앉은 겁니다. 서기가 채영이를 숨겨둔 산 위, 움막까지 매일 밤 몰래 올라가서 밥을 날랐습니다. 채영이는 복순이와 함께 움막에서 숨죽이며 지냈는데 복순이가 기침을 참느라 수건을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늙은 몸이 산 위 추위를 버텨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나흘째 되는 날, 보아기가 서기의 오두막에 들어왔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더니 눈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빛. 여인의 빛이 방구석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보아기가 그 빛을 집어들었습니다. 머슴, 이 빛은 뭐냐? 서기가 대답했습니다. 죽은 어머니 것입니다. 보아기가 빛을 코에 가져다 대더니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죽은 어미 빛에서 동백기름 냄새가 나는 건 귀신이 빗질을 하기 때문인가. 서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채영이가 쓰던 빛을 미처 치우지 못한 겁니다. 보아기가 씩 웃었습니다. 이 마을에 여인이 숨어 있다. 이거구먼. 보아기가 포졸 둘을 시켜 마을 주변 산을 뒤지게 했습니다. 서기가 막아서려 했지만 포졸 하나가 서기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이놈이 감히 관가 일을 막아. 서기가 이를 악물었지만 여기서 힘으로 밀면 역적 은닉의 죄로 마을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포졸들은 채영이가 숨은 움막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기가 움막을 만든 위치가 워낙 깊은 산속이었고 가는 길을 교묘하게 감추어 두었으니까요. 보하기가 이를 갈았습니다. 좋다. 시간은 내 편이다. 이 마을을 며칠이고 지키고 있으면 쥐도 배가 고프면 나오는 법이지. 보하기가 눌러앉으면서 본격적으로 마을 사람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에게 으름장을 놓았죠. 역적을 숨긴 마을은 마을째 불태울 수 있다. 알고 있느냐? 이장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서기네 여인이 역적의 딸이라면 우리 마을이 다 죽게 생겼다. 차라리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자기 목숨이 걸리면 변하는 법이죠. 서기가 밤에 움막으로 올라가자 채영이가 말했습니다. 서기, 나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다치면 안 됩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기씨, 나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서기가 채영이의 말을 처음으로 끊었습니다. 내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루만 더 기다리십시오. 채영이가 서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서기의 눈이 단단했습니다. 머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수를 읽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채영이가 문득 아버지와 바둑을 두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 아버지가 짓던 표정이 서기의 표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 하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를 기다린다고 해놓고 서기에게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기가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골짜기에서 10리를 넘으면 정만석이라는 부자가 사는 큰 마을이 있다는 것을. 정만석 대감은 이 일대에서 천석을 가진 부호인데 관가에도 줄이 닿는 인물이었습니다. 서기가 왜 정만석을 알고 있었느냐고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는 새벽에 움막에서 내려오다가 보하기의 포졸과 마주쳤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서기를 본 포졸이 수상히 여겨 붙잡은 겁니다. 이놈, 이 새벽에 산에서 뭘 하고 내려오느냐? 서기가 나무짐을 들어 보였습니다. 뗄나무를 했습니다. 새벽에 거짓말 마라. 포졸이 서기를 끌고 보하기 앞으로 갔습니다. 보하기가 서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 머슴, 산 위에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서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하기가 포졸에게 명령했습니다. 산을 샅샅이 뒤져라. 오늘 안에 찾아내라. 포졸 둘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서기가 막아서려 했지만 보하기가 비웃었습니다. 이것 봐라. 머슴 주제의 관가 이를 막으려 해. 혹시 내가 숨기고 있는 여인이 역적의 딸이라면 너도 같이 목이 달아나는 거다. 알겠느냐? 서기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고 반 시진도 안 되어 포졸들이 채영이를 찾아냈습니다. 움막이 깊은 산속에 있긴 했지만 복순이의 기침 소리가 새어나온 겁니다. 늙은 복순이가 밤새 추위에 떨다가 아침녘에 참지 못하고 기침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포졸이 채영이와 복순이를 끌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채영이가 마을 마당에 끌려 나왔을 때 보하기의 얼굴에 희열이 번졌습니다. 쯔쯔쯔, 이것 봐라. 5년 만에 보는 얼굴이구나. 채영이가 보하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그 비열한 눈빛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하기가 한 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역적의 씨가 촌구석에 숨어서 머슴의 마누라 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거야? 내가 그때 뭐라 했지? 머슴한테 시집이나 가라 했더니 진짜로 갔구나. 허허, 기가 차서. 마을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보하기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채영아, 내가 가져간 것을 내놓아라. 채영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시치미를 떼지 마라. 아버지 서찰이 내게 있는 거 다 안다. 채영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보따리. 5년 동안 품에 안고 살았지만 아직 열어보지 않은 보따리. 아버지가 아비가 없을 때 열어보아라 했지만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열면 아버지가 정말로 없는 것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 보따리를 이자가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보하기가 참을성 없이 소리쳤습니다. 내놓으란 말이다. 안 내놓으면 이 마을을 역적은닉 마을로 올려서 다 불태우겠다. 마을 이장이 덜덜 떨었습니다. 아낙네들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채영이가 보하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나를 잡아가되 마을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보하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서찰을 내놓고 나서 생각해보마. 그때 서기가 나섰습니다. 포졸에게 붙잡혀 있던 서기가 팔을 뿌리치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포졸이 서기의 뒤통수를 곤장으로 내리쳤습니다. 퍽. 서기가 한쪽 무릎을 꿇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보하기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머슴이 미쳤나? 뭘 하려고? 서기가 피투성이 얼굴로 보하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만석 대감을 아십니까? 보하기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정만석, 그 늙은 부자가 왜? 서기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만 기다리시오. 정만석 대감이 이 일을 아시면 도련님도 편치 않을 것이오. 보하기가 비웃었습니다. 머슴이 양반을 협박해. 이것 봐라. 내가 정만석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서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 묻은 얼굴로 보하기를 쏘아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보하기가 잠깐 머뭇했습니다. 정만석이라는 이름이 은근히 신경 쓰인 겁니다. 천석 부자의 관가에도 줄이 닿는 인물을 함부로 건드리면 자기 쪽도 피곤해지니까요. 좋다. 하룻밤을 주마. 하지만 내일 아침까지 아무 일도 없으면 이 여인과 내 놈을 묶어서 한양으로 끌고 간다. 보하기가 돌아서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머슴이 하룻밤에 뭘 할 수 있겠느냐마는 구경은 해주마. 자, 여기서 서기에게 하룻밤이 주어졌습니다. 하룻밤 안에 뭔가를 해야 하는데 서기가 정만석과 무슨 관계인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채영이가 서기에게 물었습니다. 서기 정만석 대감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 이름을 압니까? 서기가 잠시 채영이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길게 말했습니다. 애기씨, 지금은 묻지 마십시오. 내일이면 다 알게 됩니다. 채영이가 서기의 얼굴에서 피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서기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기가 정만석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목은 시간을 조금 돌려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열흘 전의 일이었습니다. 보하기가 마을에 도착하기 열흘 전
채영이가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소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산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열병이었습니다. 채영이가 아이를 안아 움막으로 데려왔습니다. 복순이가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가씨,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둘 수는 없지요. 채영이가 약초를 달여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윤대감 댁에서 어릴 때 배운 약초 지식이 여기서 쓸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교수라도 약초는 알아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 헛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흘 밤을 꼬박 간호했습니다. 아이의 열이 오르면 이마에 찬 물수건을 얹고 내리면 미음을 떠 먹이고 나흘째 아침에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산속 움막이다. 산길에 쓰러져 있어서 데려왔느니라. 아이가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저를 찾고 계실 텐데. 채영이가 아이를 눕혔습니다. 아직 일어나면 안 된다. 내 아버지가 누구시냐? 사람을 보내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정만석이라 합니다. 정만석 대감댁 외아들 정학수입니다. 정만석. 채영이는 그 이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석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석이가 아이를 보더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정 대감의 아들이라. 석이가 아이를 업고 정만석의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정만석은 외아들이 사라져서 사흘을 미친 듯이 찾고 있었는데 석이가 아이를 업고 나타나자 마당에 주저앉아 울었다 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주마. 석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를 살린 건 제가 아니라 제 아내입니다. 정만석이 물었습니다. 내 아내, 대체 누구이길래 약을 그리 잘 쓰느냐? 석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말했죠.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석이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언제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와라. 내 아들의 목숨을 구하는 예, 이 정만석이 반드시 갚겠다. 자, 이것이 열흘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이는 그 약속을 쓰러 간 겁니다. 석이가 밤새 달려 정만석의 집에 도착한 건 새벽 달기 올 무렵이었습니다. 피가 굳은 얼굴로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기겁했습니다. 너는 그때 그 머슴 아니냐? 왜 이 꼴이야? 석이가 정만석을 만나 사정을 말했습니다. 채영이가 역적의 누명을 쓴 좌이정의 딸이라는 것. 모하기가 마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서찰 속에 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만석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좌이정 윤태현 대감의 딸이라고? 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만석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 대감은 내 목숨의 은인이시다. 석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만석이 말했습니다. 20년 전 내가 한양에서 장사를 하다 억울한 누명을 쓴 적이 있다. 그때 조정에서 나를 구해준 분이 바로 윤태현 대감이셨어. 그분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에 옥에서 뼈가 굳었을 게야. 허허, 그것 참.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채영이가 정만석의 아들을 살렸고 정만석은 채영이의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가 은혜를 부르고 인연이 인연을 부른 겁니다.
정만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간다. 당장 간다. 정만석이 말을 준비시키고 하인 10명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전에 인연이 있던 한양의 박대감에게 급히 전가를 보낸 겁니다. 박승지, 윤태현의 오랜 동료. 조정에서 은밀히 윤태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아침으로 돌아옵니다. 보하기가 마을 마당에 팔짱을 끼고 서서 아침 해를 맞고 있었습니다. 하룻밤이 지났다. 그 머슴은 도망쳤나? 포졸이 보고했습니다. 간밤에 석이라는 놈이 사라졌습니다. 보하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망친 거로군. 쯔쯔, 마누라를 버리고 제 목숨 살겠다고 튄 거야. 역시 머슴은 머슴이라. 보하기가 채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남편이 도망쳤다. 어떻게 할 테냐? 채영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보하기가 비웃었습니다. 기다려봐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안 오면 너를 묶어서 한양으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먼지가 일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둥둥둥 울렸고 말 위에 탄산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골짜기를 채웠습니다. 이 마을에서 행패를 부리는 놈이 누구냐? 정만석이었습니다. 하인 10명을 거느리고 아침 안개를 뚫고 달려온 겁니다. 보하기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정만석이 말해서 내려 보하기 앞에 섰습니다. 키가 한 뼘은 더 컸고 기세가 달랐습니다. 천석 부자의 위엄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겁니다. 윤보하기라 했느냐? 내 아비 윤태수의 아들. 보하기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어른께서는. 나는 정만석이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은인이 바로 나다. 정만석이 채영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내 아들의 목숨을 살렸다. 그런 은인을 내 놈이 잡아가겠다고? 내 앞에서. 보하기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정대감, 이것은 관가의 일입니다. 이 여인은 역적의 딸이오. 정만석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역적, 윤태현 대감이 역적이라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 아비한테 물어봐라. 보하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때 정만석이 서기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서기가 채영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애기씨, 이제 그 보따리를 열어볼 때가 되었습니다. 채영이가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서기의 눈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채영이가 품에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아버지가 남긴 보따리. 매듭을 풀자 안에서 서찰 여러 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맨 위에 아버지의 친필 편지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채영이가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채영아, 이 편지를 읽을 때면 아비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게다. 아비는 영모를 꾀한 적이 없다. 이 서찰들이 그 증거이니라. 그리고 내 숙부를 조심하여라. 아비를 밀고 한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채영이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찰들을 하나씩 펼쳐보자 거기에는 윤태수가 간신에게 보낸 밀서의 사본이 있었습니다. 형을 역적으로 모함해달라는 내용, 대가로 형의 재산을 달라는 내용. 보하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위조된 것이오.
정만석이 서찰을 받아 한 장 한 장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박승지 대감께 올려야 할 물건이구나. 보하기가 다급해졌습니다. 그 서찰을 내놔. 그건 우리 집안 물건이란 말이다. 정만석이 서찰을 품에 넣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잇는 놈은 사람이 아니지. 형을 팔아먹은 놈은 짐승만도 못하고. 보하기가 포졸에게 소리쳤습니다. 뭘 하고 있느냐, 빼앗아. 포졸 둘이 앞으로 나섰지만 정만석의 하인 10명이 길을 막았습니다. 포졸 둘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하기가 이를 갈았습니다. 좋다. 좋아. 한양에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리겠다. 정만석,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보하기가 말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포졸들이 뒤를 따랐고 먼지만 풀풀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장이 허벅지를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살았다. 살았어. 그런데 채영이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안 진실. 아버지를 죽인 것이 숙부였다는 진실. 서기가 채영이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채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기. 예, 애기씨. 이 서찰을 조정에 올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겠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면 됩니다. 정만석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박승지 대감께 이미 전가를 보내놓았다. 때가 왔다. 자, 이 대목에서 한 가지가 더 밝혀집니다. 정만석이 서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기야, 아니, 내 진짜 이름은 서기가 아니지. 채영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만석이 서기의 허리춤에 찬 낡은 옥패를 가리켰습니다. 그 옥패, 내가 알아보겠다. 홍문관 부재학 이준상 대감 댁의 물건이 아니더냐? 서기가 처음으로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본명은 이도겸입니다. 아버지는 홍문관 부재학 이준상. 채영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준상 대감이라면 아버지와 같은 사건에 예, 같은 누명을 쓰셨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예감하시고 저를 미리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머슴으로 신분을 숨기고 살라 하셨습니다. 채영이가 서기를, 아니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옆에 있었던 이 사람이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신분을 잃고 이름마저 버린 사람. 당신도 같은 아픔을 안고 있었습니까? 도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기 씨를 처음 보았을 때 알았습니다. 이분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채영이가 도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큰 손이었지만 그 손이 5년 동안 자기를 지켜온 손이었습니다. 복순이가 옆에서 코를 훌쩍였습니다. 아이고, 이 늙은 것이 눈이 없었구나. 서방님이 그런 분이셨을 줄이야. 자, 이야기가 이쯤 오면 시청자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죠. 이제 판이 뒤집힐 차례입니다. 보하기가 한양으로 달아난 뒤 일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정만석의 전가를 받은 박승지 대감이 움직인 겁니다. 박승지라는 양반은 조정에서 30년을 버틴 노회한 인물이었습니다. 을사사화 때 윤태현이 끌려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도 아무것도 못한 것이 한이 되어
그때부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가 왜 이제야 왔겠습니까? 명종의 뒤를 이어 새 임금이 즉위하면서 을사사화의 공신들이 하나둘 힘을 잃기 시작한 겁니다. 간신들의 세상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박 대감이 정만석에게서 서찰을 전달받고 그 내용을 확인한 순간 무릎을 쳤습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다. 때가 왔다. 서찰 속에는 윤태수의 밀고 증거뿐 아니라 을사사화 당시 누명을 씌우는데 가담한 간신들의 명단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윤태현이 생전에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자기가 위험해질 것을 예감하고 증거를 딸에게 맡긴 것이었죠. 바둑을 잘 둔다더니 아버지도 술을 멀리 내다보는 분이었습니다. 박 대감이 이 서찰을 가지고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좌의정 윤태현은 영모를 꾀한 적이 없으며 그를 모함한 자는 친동생 윤태수와 간신 일당이다. 홍문관 부재학 이준상 역시 같은 누명을 쓴 충신이다. 증거 서찰을 첨부하니 살펴주시옵소서. 임금이 서찰을 읽고 조정의 명을 내렸습니다. 윤태현의 관작을 복원하라. 이준상의 관작을 복원하라. 윤태수를 잡아들여라. 이 소식이 한양에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통쾌한 대목입니다. 윤태수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망쳤겠습니까? 도망을 못 쳤습니다. 왜냐하면 보아기가 충청도에서 허겁지겁 올라와 정만석이 서찰을 가져갔다고 말한 게 불과 이틀 전이었거든요. 윤태수는 그 이틀 동안 대책을 세우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간신들에게 매달려 봤지만 간신들 자체가 힘을 잃은 상태라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체면이 있지. 체면이 있으니 이런 일이. 윤태수가 쩔쩔매고 있을 때 금부도사가 들이닥쳤습니다. 10년 전 형 윤태현을 끌고 갔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동생 윤태수가 끌려나간 겁니다. 같은 집, 같은 마당, 같은 금부도사. 윤태수의 갓이 마당에 떨어졌고 하인들이 혼비백산 달아났습니다. 보하기는 뒷담을 넘다가 포졸에게 잡혔습니다. 담을 넘다 바지가 찢어져서 찢어진 바지로 질질 끌려왔다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통쾌한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달 뒤 채영이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단 가마를 타고 왔습니다. 임금이 하사한 가마였습니다. 역적의 누명을 쓰고 쫓겨난 좌의정의 딸이 10년 만에 복권되어 돌아온 겁니다. 가마가 종로를 지나갈 때 한양 사람들이 줄을 지어 구경했습니다. 저분이 윤 대감의 따님이시래. 10년을 시골에서 버텼다더라. 머슴의 아내로 살았다는데 그 머슴이 알고 보니 이 부재학의 아들이었대. 세상에 그런 사연이. 가마에서 내린 채영이의 모습이 이야기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비단 옷의 옥비녀. 그 옥비녀가 아버지가 어릴 적 꽂아주었던 바로 그 비녀였습니다. 복순이가 10년을 싸매고 다니며 지켰던 비녀. 채영이가 가마에서 내려가나 마당에 섰을 때 그 앞에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윤태수, 윤보학. 아비와 아들이 나란히 이마를 땅에 대고 있었습니다. 윤태수는 벌벌 떨고 있었고 보아기는 코가 땅에 박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태수가 울먹였습니다. 채영아. 숙부를 살려다오. 한 번만 봐다오. 채영이가 숙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역적의 씨라 하며 외면했던 사람. 형의 재산을 차지하고 형의 딸을 맨발로 내쫓은 사람. 채영이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분노로 이글이글 타올랐을까요? 아닙니다. 채영이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담담함이었습니다. 채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숙부. 윤태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10년 전 숙부는 저에게 말씀하셨지요. 체면이 있다고. 역적의 집안이 자기 가문에 미치면 어떡하느냐고. 윤태수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채영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머슴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맨발로 한 달을 걸었고 남의 빨래를 해주며 끼니를 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숙부, 그 머슴은 저를 한 번도 천하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처럼 대접했습니다. 채영이가 보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아기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사촌 오라버니는 저에게 침을 뱉으며 머슴한테 시집이나 가라 하셨지요. 보아기가 몸을 움찔했습니다. 채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내 남편이 부리던 소만도 못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내 남편의 손은 적어도 주인을 물지는 않았으니까요. 오. 마당에 모여있던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무릎을 쳤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영이가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600마디보다 아팠을 겁니다. 보하기가 땅바닥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때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한 번만. 채영이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쳐다보는 것조차 아깝다는 듯이. 이것이 채영이의 복수였습니다. 칼이 아니라 품격으로, 욕이 아니라 무시로.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한 겹 더 있습니다. 도겸이, 그러니까 서기가 관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머슴의 행색이 아니었습니다. 박 대감이 마련해준 선비의 도포를 입고 허리에는 아버지 이준상의 옥패를 차고 있었습니다. 보하기가 도겸을 알아보았습니다. 충청도에서 자기가 때린 그 머슴이 선비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너는? 도겸이 짧게 말했습니다. 이도겸이라 합니다. 홍문관 부제학 이준상의 아들이요. 보하기의 얼굴에서 피가 쫙 빠졌습니다. 자기가 머슴이라 얕보고 곤장으로 내리친 사내가 부제학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머슴 주제라 비웃었던 사내가 자기보다 훨씬 높은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도겸이 보하기를 내려다보며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나를 때렸을 때 나는 참았소. 내가 참은 건 당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였소. 보하기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당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구먼.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떤 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수와 보아기는 그날로 옥에 갇혔습니다. 형을 밀고 하여 죽게 한 죄, 역적을 날조한 죄, 조카를 핍박한 죄. 죄목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윤태수는 옥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형의 재산이 탐나서, 형의 자리가 탐나서 간신에게 붙어 형을 팔았다고. 보하기는 끝까지 발뺌을 하려 했지만 포졸들과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충청도에서 마을을 위협하고 채영이를 잡으려 한 일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아비는 유배, 아들은 곤장백대의 관노비로 떨어졌습니다. 보하기가 관노비 행색으로 끌려나갈 때 한양거리의 구경꾼들이 혀를 찼습니다. 저것이 남의 집 재산 빼앗고 큰 소리치던 놈의 꼴이래. 쯧쯧 형을 팔아먹은 놈의 자식이니 저럴 수밖에. 하늘은 못 속인다더니 딱 맞는 말이구먼. 보하기가 고개를 푹 숙이고 끌려가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침을 뱉었습니다. 퇴. 보하기가 움찔했습니다. 10년 전 자기가 채영이에게 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세상에 뱉은 침이 돌아온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영이와 도겸 부부의 복권이 이루어지면서 또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준상 대감, 그러니까 도겸의 아버지가 살아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옥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실은 유배지의 관리가 이준상을 불쌍히 여겨 몰래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이준상은 이름을 바꾸고 강원도 산골에서 약초를 캐며 살고 있었는데 복권 소식을 듣고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들 도겸과 아버지 이준상이 10년 만에 만났습니다. 늙은 아비가 아들의 얼굴을 부여잡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도겸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냥 서로 얼굴만 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합니다. 그 옆에서 복순이가 대신 울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늙은 유모가 하도 울어대니까 주변 사람들까지 다 따라 울었다 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채영이와 도겸 부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도겸은 아버지의 관작이 복원되면서 다시 양반의 신분을 찾았고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은 아니었지만 당당히 급제했습니다. 머슴으로 10년을 살았어도 밤마다 논어를 읽던 그 습관이 헛되지 않았던 겁니다. 채영이는 아버지의 관작이 복원되고 가문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윤태수가 빼앗았던 재산도 전부 돌려받았지만 채영이는 그 재산의 반을 떼어 충청도 마을에 보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주고 서기를 남편으로 보내준 은혜를 잊지 않은 겁니다. 매년 가을 추수가 끝나면 한양에서 쌀이 실린 소달구지가 충청도 골짜기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이장이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말했다 합니다. 저 쌀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우리 마을 머슴이었던 석인의 집에서 오는 거요. 마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웃었고 가끔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만석 대감은 도겸의 아버지 이준상과 막역한 벗이 되었습니다. 두 노인이 마주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우리 아들놈과 며느리놈 덕에 우리가 편하게 늙는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합니다. 복순이는요, 채영이 곁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채영이가 이제 편히 쉬시라 하면 복순이가 한사코 고개를 저었죠. 이 늙은 것이 아가씨 곁을 떠나면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결국 복순이는 채영이 집 안채에서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여생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없고 맨발로 한양을 빠져나온 그 아이가 안방마님이 되어 자기를 모시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겠느냐 했다 합니다. 그리고 윤태수와 보학이요. 윤태수는 유배지에서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병으로 죽었습니다. 형을 팔아먹은 죄가 골병이 된 거라고들 했습니다. 보학이는 관노비가 되어 남의 집 마당을 쓸었습니다. 한때 자기가 머슴 주제에라 비웃었던 그 일을 자기가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보학이에게 물었다 합니다. 내가 그 윤태수의 아들이라며? 좌이정의 조카였다며? 보학이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고요.
세상이 뒤집히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침을 뱉는 자리에서 침을 맞게 되고, 머슴을 부리던 자가 머슴의 일을 하게 되고. 자, 이 이야기에서 제가 굳이 교훈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야기가 스스로 말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옛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한 사람이 잘 나갈 때 곁에 붙는 100명보다 낫다고. 채영이에게는 복순이가 있었고, 도겸이 있었고, 정만석이 있었습니다. 윤태수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 나갈 때는 1000명이 둘러쌌지만 무너지는 날 손 잡아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 뒤로 그 충청도 마을에서는 오래오래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다 합니다. 우리 마을에 옛날에 머슴 부부가 살았는디 그 머슴이 알고 보니 벼슬아치 아들이었고 그 마누라가 좌의정의 딸이었다더라. 그 두 사람이 우리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았는디 가장 따뜻하게 살았어.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